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뭐 진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뭐 어떠한 원인들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왔잖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연구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최신 내용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자폐 스펙트럼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2013년에 발견을 한 걸로 보여가지고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이름도 한국어로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유전자 이름이 좀 귀여운데 삼돌입니다. 삼돌이. 삼돌이요. 그래서 진짜 삼돌이 영어로도 삼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삼돌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맥락을 보니까 네. 되게 뜬금없더라고요. 이 연구진들이 그냥 어떤 유전자를 세 가닥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세 개니까 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이라던가 정서 조절하는 부분에 관련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유발하는 데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최근 뭐 2018년까지도 연구가 네.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받은 보호자분들이 정말 고민도 되게 많으시고 케이스를 저희가 저는 듣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나 저희가 단순하게 책에서 접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말 많이 내온 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수인제 근무를 하면서 다른 뭐 ADHD, 뭐 난독증, 뭐 특징사항 부모님들은 제가 주로 상담을 드리는 편인데 자폐 스펙트럼 부모님들은 사실 제가 더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이제 초기 연령이 만 4세, 빠르면 만 3세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아동 보호자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게 더 많으신데 그런데 이제 만 10살, 그쵸. 12살 이렇게 좀 오랜 훈련을 했고 오래 봐왔던 아이들, 진단을 이미 조기에 받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슬 소장님 말씀처럼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같이 이런저런 임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또 공유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최근에 진행되는 연구 이야기들을 전달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정말 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뭐 가정에서 있었던 이슈라든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학교나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개입이 되고 있는지 이런 현실이나 이런 부분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제가 사실 뭐 대학원에서도 제가 한 석사 때까지는 되게 추상적이고 큰 걸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의식 막 이런 것들, 되게 거창한 것들. 근데 제가 수인제를 근무하면서는 되게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 어떤 의식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뭐 누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질환의 증상으로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걸 여러 번 접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이제 저 혼자 의미 부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가 일종의 뭐 제조업처럼 똑같은 걸 막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한테 고유한 어떤 사람이 가진 역사들, 히스토리가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게 제조업이나 그러니까 제조업 당연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되게 달랐다는 점을 제가 깨닫고 나서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케이스를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케이스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아 그래 저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면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배움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질환은 정말 질환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자체를 봐야 돼요. 우리 애가 지금 어디쯤에 놓여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굉장히 정교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객관적인 어떤 평가나 시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개입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자폐 스펙트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ADHD니까 이렇게 해야 돼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도 어떤 아이는 인지가 어느 정도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인지 자체가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눈 맞춤 되는 아이가 있고 그러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착석이 되는 아이가 있고 그러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감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은 따져볼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서도 이제 임상적인 얘기를 다룰 건데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 수인제 같이 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첫 훈련 때 레아컴 훈련이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상상하면은 자폐 아이가 어떻게 레아컴 훈련을 하지? 그러니까 레아컴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앞에 어떤 과제 태스크가 주어지고 내가 적절하게 이 자극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뭐 화살표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뭐 상황에 맞게 내가 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맞게 뭐 버튼을 누르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런 정도가 된다고 전문가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아이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또 어떤 아이는 일단은 어떤 인지적인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선생님의 지시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먼저라고 우선시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예컨대 청지각이라든지 청지각 훈련이나 토마티스 훈련이라든지 혹은 뭐 짐탑 훈련이라든지 기초적인 훈련의 단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임상 얘기로 좀 이어져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처음에 어떤 아이가 왔을 때 막 그야말로 앉는 것도 안 되고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고 뭐 만졌다가 앉았다가 불러도 반응도 없고 엄마는 당연히 옆에서 막 근심 어린 눈빛으로 자폐 스펙트럼 맞죠? 자폐 맞죠? 계속 이런 눈빛으로 저한테 확인을 막 받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궁금해요. 얘가 자폐고 아니고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애인지를 내가 알아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검사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얘 검사 안 될 거예요. 검사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저희도 있었어요. 뭐 검사 우리가 안내하잖아요.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더 오히려 더는 일단 해보죠. 해봅시다라고 먼저 해요. 얘기를. 그러니까 뭐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합니다. 또 검사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니까 엄마랑 있을 때는 이 아이가 수용하는 힘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목소리 톤에 맨날 똑같은 맞아.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면은 아이가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서 아이가 어떤 적당한 긴장감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밖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25분 내내 수용을 할 수는 없어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검사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자기의 반응을 하는구나는 굉장한 신호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뭐 불필요한 프로세스는 줄이고 필요한 것부터 시기를 결정하고 들어가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당연히 예후가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뭔가 어떤 뭐 질환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아이의 특성, 고유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이런 것부터 먼저 조금 정교하게 보자. 네, 그런 변화들이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특성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 혹시 실제로 대기실에서 혹은 상담실에서 어머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다른 ADHD로 내원하신 분들 혹은 뭐 난독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에 비해 이런 자폐 스펙트럼 혹은 발달 지원으로 내원하신 부모님들은 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다소 다른 그 질환에 비해서는 자폐가 네. 조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네네. 그에 따른 정보를 습득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 네. 이제 맘카페나 좀 얕은 지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양육 스트레스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공통적으로 느낀 게 다른 그 부모님들에 비해서 네.
좀 심리적인 적응도나 이제 내면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 강하다.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예 지금 현 상황에만 국한돼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사고를 한다던가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끈을 좀 쥐고서 오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렇죠. 그런 데는 또 이유가 있으시죠. 네, 정말 여기저기 다 막 맞아요. 병원을,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도 병원을 몇 군데를 가시는 네. 어머님들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진단 받으셨고 그렇죠. 또 예약하셔서 또 검사 받으시고 이미 내후년 검사까지 또 예약해 놓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상담할 때 아마 소장님들 네. 이야기 많이 들으시겠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맞아요. 여기 왔습니다라고 네. 그냥 초연한 그렇죠. 모습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 저는 강이나 멘탈, 네. 네, 그런 맞아요. 걸 저도 많이 느끼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자폐라는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다던가 이런 안타까운 네. 기사도 많은데 제가 수인지 입사하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어머님들이 항상 웃고 계시고 네, 아이에 대한 애정도 강하시고 그렇죠. 근데 양육 스트레스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는 그 모습들이 좀 감동받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아버지가 항상 좀 데리고 왔던 남자아이인데 네. 그 아버님이 저랑 이제 상담할 때마다 거꾸로 그 아버님이 저한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본인이 계속 집에서 노력을 할 테니까 그게 네. 얼마나 좋아지는지 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육하 원칙을 아이한테 익혀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그 달에 과제를 본인이 네. 설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 그러니까 그럼 오늘 학교 어디에서 뭘 먹었어? 그러니까 이 질문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그 아이한테. 그러면 그 한 달은 그 아이는 어디서 내가 어디서 뭘 했지 계속 그것만 대답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지나고 나면은 네. 이제 어떻게 네, 이런 식으로 쭉쭉 가거든요. 근데 이 질문 중에 제일 쉽게 그래도 아버님하고 저하고 공감했던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왓을 물어볼 때는 아이가 되게 금방금방 됐었어요. 왓을 물어보는 거 사실 이건 뭐지? 그러면 바로바로 탁탁탁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단답으로. 근데 제일 어려웠던 두 가지 이게 한 6개월 끌었던 것 같은데 언제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 개념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침이고 언제부터 낮이고 언제부터 저녁인지 밤인지 그리고 그 개념을 또 가르쳐 주려고 시계를 보려고 하니까 시계가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렇죠. 낮을 또 넘어가면 똑같이 3이 또 나온다 하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이라는 걸 저도 그 아버님하고 계속 상담 나누면서 좀 많이 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훈련 상담을 할 때도 보호자분들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요즘에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제가 알만한 부분들이 있냐라고 꼭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복적인 감각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인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감각으로 익혀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뭐 선 연습을 하고 있다, 선긋기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기관에서도 같이 어떤 뭐 이렇게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좀 뭐 하는지 물어봐요.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아이가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가 인지가 되거든요. 그 익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제 오실 때 우리 애 오늘은 이번 달에는 이게 목표다라고 말씀 주시고 저도 뭐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청지각이나 알파스팀 훈련할 때 그 안에 녹여내는 거예요. 계속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아이가 한 번이라도 감각 기능들을 익힐 수 있게 해주고 그 같이 함께 협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아버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 내용을 그대로 레아컴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막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하루 계획이라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부러 약속을 뭐 잡는 시간대를 계속 반복을 한다던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쇼핑 같은 과제도 단순하게 기억하고 뭔가 물건을 사고 이럴 게 아니라 언어에 대한 범주 개념을 넓혀가는 용도로 쓴다던가. 그래서
저희 치료실 차팅 보면은 그렇게 네. 훈련의 목적 같은 거 되게 네네. 좀 디테일하게 써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부모님과의 소통 과정에서 더 그러니까 저희도 도움을 받고 부모님들도 실질적으로 아 우리 아이가 목표로 했던 게 어느 정도 지금 나아졌구나. 그러니까 이 나아졌다라는 걸 부모님이 저는 체감하는 게 특히나 이런 발달지한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치기 쉽거든요. 네. 이게 끝이 딱 맞아요.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모님들의 각관 이런 부모님들의 다양한 노력 네. 저희가 정말 계속 매일 만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인드워크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역사 그리고 뭐 개념 그리고 뭐 주된 뭐 원인으로 이제 좀 네. 해석되는 것들 그리고 한국에서 나왔던 그래도 최근에 뭐 그런 연구 성과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우리 실제 임상에서 만나면서 저희가 또 많이 배우기도 한다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 우리가 마인드워크라는 게 마음이 걸어가는 방식인데 네. 이거는 예를 들어 저희가 그냥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저희는 그냥 뭐 이리저리 유유자적하면서 가는데 이제 소위 말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 횡보를 하면서 더 이제 폭넓게 그러니까 걷는 방식이 좀 다른 것 뿐인데,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변연계라고 하는 뇌의 구조물이 이상이 없는 이상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살고, 다만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여성분들한테 어떻게 좀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드로이드 어플이랑 iOS라고 이제 애플에서 쓰는 어플 그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에는 설치가 안 되는데 애플에만 설치되는 애들이 그쵸. 있고,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호환이 또 되는 어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호환이 되는 어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즉 자폐 스펙트럼이 됐건 뭐 난독, 틱이 됐건 그런 아이들하고 분명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일종의 좀 희망, 그리고 그게 분명 있을 거라는 거를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도달하겠죠. 언젠가 설치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계속 아이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항상 ADHD 아동 청소년들만 다루다가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래도 이제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드릴 수 있어가지고 한결 그래도 좀 무거운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더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큰 맥락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 이슬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은 그 자폐인들이 특정하게 행동하는 그런 이 걸음이라고 조금 다른 형식의 걸음이라고 봤을 때 이들은 그래도 우리랑 발맞춰 가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훈련을 받던지 치료를 받던지 혹은 뭐 약물을 병행한다든지 해서 발걸음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결국에는 이 훈련이나 치료를 하는 이유는 모두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특정 어떤 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혹은 다른 행동을 하는 요런 이제 뭐 자폐인만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사실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영상이 나랑 관계 없으면 많이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어느 정도는 좀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보게끔 하려고. 네. 근데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연히 보시는 분들도 자폐인에 대해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시는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4월에 아마 장애인 차별철폐 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차별철폐라는 말이 조금 말이 센 어감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하나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한겨레 21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은 문턱에도 좌절하는 사람들이라는 아마 제목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휠체어가 뭔가 그 상징한 어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상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단으로 이제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휠체어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도구 수단만 제공하면 네. 사실 저희랑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이 됐건 어떤 다른 어떤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그 나름의 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 혹은 채널을 제공하면 충분히 소통이 되고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생각이 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자폐 쪽에선 제일 유명한 학자는 템플 그랜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템플 그랜딘 같은 경우는 들어봤죠? 네. 네. 그래서 템플 그랜딘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실제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학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동물학자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특히나 이 템플 그랜딘이 동물학자가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들이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트럭에서 어느 이제 외양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정 구간에서. 근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는데 템플 그랜딘은 지금 요 통로가 너무 좁고 뭐 요 높낮이가 이렇기 때문에 그 소리들 때문에 소들이 무서워서 못 건너는 거야 라는 이런 사실들을 그러니까 캐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일종의 좀 특수 능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빙에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저는 무빙도 일종의 거기서 날 수 있는 능력을 사실 엄마가 장애라고 생각하고 혹은 숨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져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그 사람의 온전한 능력이 혹은 좀 이게 거기서는 쓸모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존재 이유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게 저는 또 무빙 보면서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좀 이유들이 특수 능력자로서 우리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진행하면서 이슬기 수장님이 어떤 지식적인 정보와 이다 수장님이 임상적인 그런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좀 자폐에 대한 걸 이제는 전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을 쌓은 그런 계기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모호한 그런 부분들을 자폐라는 그런 범주에서 우리가 항상 훈련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객관적으로. 중간 상담이나 이제 결과 상담이나 주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 시원하고 좀 희망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줬듯이 그런 저희가 중간 상담 같은 거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강점 객관성이잖아요. 딱딱딱 지표들이 이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끝이 없어 보이는 요 싸움에서 그 어머님들은 그래도 이만큼 좋아졌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게 진짜 큰 기쁨일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또 저희 기쁨이기도 하겠죠. 네.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제가 이제 오시도록 했지만 초진 진행을 하고 어머님들 불만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얼굴 표정이 밝아져서 오시고 저랑 면담을 할 때에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으셔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폐 스펙트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마인드워크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인재의 두뇌 과학 마인드워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